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말수가 적으셔서 늘 조용하고 점잖으신 저희 아버지. 열심히 사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한편으론 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 사랑이 크다는 게 잘 느껴지지만 한국 아버지들 대부분이 그러시듯 워낙들 무뚝뚝하고 표현도 거의 없다 보니 저처럼 느끼는 자식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은 저에게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독한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교만한 생각이지만 저는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 같은 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일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도 늘 친구도 많고 반장도 몇 번 했을 정도로 나름 학교 생활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은 보통 성격도 이상하고 음침한 데다 매사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친구도 사귀고 폭력이 부당하면 따질 줄도 알고 그래야지 왜 한심하게 당하기만 할까라면서요. 저 혼자서 그렇게 정의 내리고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받는 애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제가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직접 당해보니 그런 상황 속에선 그 누구도 밝고 활발해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상한 성격이라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어두워지고 소심해지고 자격지심이나 자기 연민도 극도로 심해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밝고 명랑하던 저는 하루아침에 왕따이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학교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무단으로 학교에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폭력을 당한 시작은 친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명진이라는 친구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을 하며 친해졌는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여태껏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진 친구였죠. 하지만 그 친구가 대화를 하거나 지내보면 워낙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고요. 명지인은 그때 자기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저와 같은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종종 학원을 빼먹고 놀러 다녔습니다. 저는 별로 상관은 안 했는데 나중에는 저더러 같이 빼먹자고 꼬시는 겁니다. 저는 가고 싶은 대학도 있고 생활기록부 신경도 써야 되니 그 친구가 자꾸 저를 꼬시는 게 나중엔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친한 친구기도 하고 제가 자꾸 거절하니 서운해하길래 못 이기는 척 몇 번 학원을 째고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갔었죠. 그런데 그런 곳을 가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는 몇몇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중엔 저희 학교 애도 있고 아닌 애들도 섞여 있었는데 저희 학교 다니는 애들은 저도 아는 애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야 일진들이었거든요. 걔네는 학교도 드문드문 나오고 다른 반이라 잘 몰랐는데 명진이랑 친한지 학교 밖에서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화를 해보면 재밌기는 해도 한편으론 마냥 질이 좋지는 않은 애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말의 반은 욕이었고 공부에는 이미 손 놓은 데다 담배 피는 애도 있고 술집을 뚫어 미성년자인데도 술 마시러 다니는 애도 있더군요. 저는 몇 번은 같이 봤지만 점차 그 애들 노는 게 저랑은 맞지 않고 불편하기도 했고 괜히 안 좋은 쪽으로 물들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거짓말하며 학원을 째는 것도 죄송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같이 가자는 명진이의 제안을 웃으며 거절을 했는데 명진이 놈이 그럼에도 자꾸 꼬시길래 저도 화가 나서 대놓고 말을 했거든요. 야, 싫다는데 왜 자꾸 같이 가재? 네 친구들 너나 만나. 와, 이 새끼 말하는 것 봐. 걔네 네 친구기도 하잖아. 걔네가 왜 내 친구야? 그냥 몇 번 만나서 논 게 단데. 뭐? 명지인은 제 말에 배신감이 느껴지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명지인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진아, 내가 네 친구라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걔네랑 만나봐야 맨날 모여서 몰래 술 먹으러 다니고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서 뭔 미래가 있겠냐. 이제라도 내신 신경 쓰고 나랑 학원 꼬박꼬박 다니자. 저는 정말 명진이를 위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애들이랑 다녀봤자 결국 명진이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고 제 딴에는 명진이가 마음을 좀 잡았으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명진이는 제 말을 묘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더니 네가 안 가는 건 괜찮은데 내 친구들 욕은 하지 마라. 걔네 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인데 네가 욕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욕을 한 게 아니라 됐다. 그렇게 명진이는 기분이 상해서 자리를 떠났어요. 제 딴에는 명진이를 위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오버한 건가?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명진이 무리 중 저희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점심시간에 저희 반을 찾아왔더군요. 안면을 트고 나서는 학교에서 보면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험악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위협하더라고요. 기껏 노는 거 끼워줬더니 뒤에서 쥐새끼처럼 욕하고 다니냐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도 그땐 나름 화를 냈었죠. 끼워주긴 뭘 끼워주냐고. 너네랑 같이 다닐 생각 없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놈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순식간에 싸움, 아니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몇 번이나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니 신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수치스러움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폭행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속수무책 당하기도 했고요.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명진이까지 저에게 욕을 하며 폭행에 가담하니 그 충격이 정말 크더라고요. 실컷 맞은 저는 한마디로 멘탈이 나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께 알리거나 부모님께 알리라고 했는데 저는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렸거든요. 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친한 친구 명진이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일방적으로 개패듯 맞게 되니 저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났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부모님께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말했으면 빨리 도움을 요청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쪽팔린다는 이유로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본격적인 학교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한때는 친구라고 부르던 그 애들은 툭 하면 제 자리 근처로 와 저를 조롱했고 제가 지나갈 때면 일부러 제 어깨를 치고 가거나 갑자기 뒤에서 발로 차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유를 저한테 던지기도 하고 갑자기 저를 끌고 와서 장난감 가지고 놀듯 헤드락을 걸거나 제가 싫어하는 표정 재수없다면서 뒤통수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발로 까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빵 셔틀이라고 저한테 자기들 먹을 걸 사오라고 할 때도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갈 때도 있었죠. 싫다고 반항하면 또 뒤통수를 때리고요.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애들이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움츠러들고 그 아이들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괜히 그 애들을 만나게 되면 돈을 뜯기거나 장난감처럼 잡혀서 맞게 되니까요. 그 아이들은 제가 움츠러들수록 더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고 저를 도와주거나 말을 걸면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안 다른 반 친구들도 서서히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 폭력에 이어 따돌림까지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늘 친구들이 많고 활발했던 제가 한순간 반에서 제일 조용하고 어둡고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는 누가 시비를 걸까봐 늘 어깨를 웅크리고 도망치듯 다니는 어느새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왕따니 학교 폭력이니 다 나와는 먼 세상 이야기인 줄 알았으니까요. 좀만 지나면 안 저러겠지. 내가 고분고분하게 굴면 그만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마치 도살장을 끌려가듯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명진이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왜 명진이와 친해졌을까? 아니, 왜 애초에 이 학교로 왔을까? 하며 끝도 없는 이유를 저에게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유는 없더군요. 그저 심심했던 그 애들에게 동갑이면서 훈계나 해대며 잘난 척하는 제가 안 이꾸었고 재미있는 놀잇감이자 장난감으로 선택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학교의 공식 왕따이자 그 애들의 샌드백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르셨냐고요? 초반엔 제가 나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집에서 티도 내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숨죽여 운 적은 있지만 최소한 부모님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초에 부모님은 맞벌이로 일하시고 저도 학원이니 독서실이니 등등 이유로 집에 잘 있지도 않았고요. 친구들보다 선생님보다 더 알리기 싫었던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었겠죠. 결국 저는 엄마에게 걸렸습니다. 학원에 갔지만 심란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은 저는 대충 있다가 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엄마가 성수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요새 친구들이 괴롭히니?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같이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자기 엄마한테 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마분이 저희 엄마랑 종종 연락을 하는 사이거든요. 그분께 이 일을 들은 엄마는 놀라서 집에 오셔서 저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결국 엄마가 집요하게 물어보시면서 학교에 직접 물어보겠다고 하셔서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속상해 하셨어요. 엄마가 당장이라도 학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 그 부모들 다 만날 거라고 학교 폭력위원회도 열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인데도 그때의 저는 그런 것들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면 그 애들은 더 집요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저를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아시고 나자 저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교를 거부하고 그냥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전까진 부모님은 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시게 되니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싶어진 거죠. 방에 처박혀 지내니 더욱 우울해지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공부도 당연히 하기 싫고 그 애들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는 애 같아서 우시면서 제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라고 학교 찾아가거나 학폭이 열면 진짜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고요. 그리고 아빠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내가 너무 못난 아들이 된 것 같아 도리어 부모님도 보기 싫고 화만 난 상태로 그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학교에 안 가고 방에만 처박힌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진짜 확 죽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우울함이 심해졌습니다. 가만히 방에 처박혀 있거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게임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녁에 아빠가 노크를 하고선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학교 얘기를 하시거나 친구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학교도 안 가고 있으니 걱정을 하시거나요. 저는 당연히 그런 소리가 싫어서 피하고 싶고 진짜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못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엉뚱하게 아들, 아빠랑 배드민턴 치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배드민턴 핑계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두어 번 권하더니 알겠다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아빠도 내가 얼마나 한심할까 생각하며 불 꺼진 방에서 괜히 훌쩍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빠가 또 퇴근하고 오셔서는 아들, 오늘은 아빠랑 배드민턴 좀 치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짜증나서 싫다고 그냥 혼자 냅두라고 했고 아빠는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그러시더군요. 저는 아빠가 왜 저러시나 싶으면서도 세 번째 날이 되니까 마냥 거절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나가기도 싫고 아빠랑 불편한 대화를 하기도 싫지만 아빠도 세 번이나 묻는 거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옷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아빠는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배드민턴만 치고
사소한 얘기만 좀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빠 요새 운동 부족이라 배 나온 거 보이지? 아빠랑 한 번씩 운동해 줄 수 있지? 그냥 헬스장 가세요. 임마, 헬스를 무슨 재미로 하냐? 이렇게 아들내미랑 배드민턴이라도 한 번씩 치는 게 낫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배드민턴을 치자고 하시더군요. 그냥 날 좀 냅뒀으면 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럴 때마다 이 일에 대해서 또 제가 학교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정말 운동만 하셨는데 저는 그게 처음엔 의아했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방에만 내내 처박혀 있으면 당연히 우울하고 극단적인 생각만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저녁에 아버지와 잠시라도 운동을 하고 땀이라도 빼니 훨씬 개운하고 기분도 낫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와 운동을 한 지 3주가 다 되어갈 즈음이었습니다. 그때쯤엔 저도 아버지와 운동을 하는 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초반에 학교를 안 갈 땐 학업도 그렇고 생기부도 그렇고 내 인생이 꼭 끝난 것 마냥 우울 그 자체였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좀 더 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 계속 방에만 처박혀 있었으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저녁마다 운동을 가자며 데리고 나오니 생각이 리프레시가 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배드민턴은 안 치고 산책을 할 때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돌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제가 용기를 내 말씀드렸어요. 아빠, 응? 저 전학시켜주세요. 이 동네 말고 좀 떨어진 곳이요. 저는 제 말을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왠지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사내 자식이 결국 도망가는 거냐고 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알겠다. 엄마랑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전학 갈 수 있게 해주마. 혹시 또 필요한 거 있냐?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덤덤하게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없다고 했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추가적인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눈물나게 감사하더군요. 사실 학교 폭력과 따돌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것도 묻지도 추궁하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부모님은 조금 떨어진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 수속을 해주셨고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의 고등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하는 거리의 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렇게 옮기는 것도 사실 큰 용기는 필요했습니다. 이사를 간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를 그렇게 옮긴다는 건 보통 학폭 피해자거나 학폭 가해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옮긴 학교에서 제가 이전 학교에서 왕따였다는 걸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주눅이 심하게 들어있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희 아빠가 전학 가기 전날 운동할 때 저한테 말을 거셨어요. 승진아, 예? 내일 새로운 학교 가는데 많이 긴장되지? 조금요. 있잖아. 너 초등학교 때 아빠 회사 옮긴 거 기억나냐? 네. 그때 여기로 이사도 왔잖아요. 맞아. 그때 아빠 왜 옮겼는 줄 아냐? 지금 회사가 더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아빠 그 회사에서 왕따였거든. 그러면서 아빠가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놀랐습니다. 네? 학교처럼 회사에도 주도적인 무리가 있는데 아빠는 그 무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저 일만 묵묵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 그 무리에 못 끼인 아빠는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승진도 누락되고 막판에는 좀 먼 지역으로 자천까지 되더라고. 그때 아빠 기분이 참 괴로운 거야. 학교 졸업하고 첫 취업한 회사고 죽어라 이랬고 딸린 처자식도 있는데 회사에선 밑보였고 내 자리는 없어지고 나는 어쩌나 싶었지. 저는 아빠에게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어린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없듯이 아빠도 그때 참 절망적이고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더라. 헌신했던 곳에서 배신당한 기분이랄까? 게다가 좌천까지 당했으니 고민 끝에 그만뒀어.
그때 아빠 기분은 꼭 도망자가 된 것 같았어. 못 버티고 도망가는 내 꼴이 참 비참하더라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너랑 엄마 보고 버텼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됐잖아. 지금 회사가 훨씬 크고 연봉도 좋고 사람들도 괜찮지. 이 회사라고 파벌 같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 회사처럼 심하진 않으니까. 저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웃으면서 저에게 말해주시더군요. 어쨌든 아빠 말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그 불행의 원인과 괴로움을 계속 곱씹는단 말이야. 근데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이 많고 당연히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일들은 때론 더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 네가 겪은 일, 사람 멘탈 박살내는 일이고 정말 힘들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꿋꿋하게 잘 버텨주고 아빠랑 같이 운동도 다녀줘서 고마워. 아빠한테 전학 가고 싶다고 말한 건 네가 이미 용기와 의지가 있다는 뜻이야. 상황을 네 스스로 바로잡고 싶다는 거니까. 이건 도망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니다.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우리 아들. 너는 용기도 있고 의지도 있는 놈이니까. 아빠의 말에 저는 왠지 눈물이 나서 훌쩍거렸습니다. 저를 탓하지 않고 제가 한 선택을 응원해 주시는 아빠의 말에 저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거든요. 늘 조용하고 회사 일로 바빠 저에게 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우리 아빠.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아빠의 저에 대한 마음은 바다같이 넓고 깊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훌쩍거리고 있었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그 일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큰 버팀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던지요. 저는 그렇게 전학을 갔고 아빠의 말을 상기하며 씩씩하게 행동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었고 학교 생활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물론 반애 중 한 명이 저보고 전학 온 이유가 학폭 때문이냐며 사람을 괜히 찔러댄 적도 있지만 저는 무시하고 꿋꿋하게 잘 지내며 다시 예전의 성격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하고 무사히 졸업도 하고 대학 진학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들은 둘도 없는 절친이 돼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 아빠와 술을 한잔하며 그때 왜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냐고 여쭤봤어요. 저희 아빠는 웃으시더라고요. 엄청 묻고 싶었지. 너 학교 안 가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널 퇴근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네가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빠도 그때 말했지만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럴 땐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거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다. 대신 아빠가 네 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운동 가자고 한 거야. 네가 어떻든 무슨 상황이든 아빠는 늘 네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엔 안 따라가서 마음이 덜컥했는데 나중엔 네가 곧잘 따라와줘서 아빠도 다행이다 싶더라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너도 노력을 한 거지 뭐.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웃음을 보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저는 저희 아빠처럼 제 자녀에게 현명하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진심과 마음은 그 시기에 위태롭던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힘든 일을 겪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크든 작든 힘든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럴 때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온몸으로 느낀 일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에겐 그런 지지와 애정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분명히 앞으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꼭 힘든 일과 시련도 함께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하나 아빠입니다. 저는 좀 독특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곤 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 아빠와 아들만 있는 가족은 많은데 뭐가 독특하냐고요? 저의 아들은 제 형의 아들, 즉 저의 조카이기 때문이죠. 조카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키워 지금은 늠름하고 멋진 사회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카와 둘이 살게 된 데에는 짧은 가족과의 인연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앞으로도 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주에 가족과의 연이 짧다고 나올 것 같기 때문이죠. 저의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고 돌아가셨을 때도 술을 드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추측하기론 아마도 급성 알코올 중독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어머니 혼자 저와 형을 키우셨어요. 고생 많이 하시면서요.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신 탓이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쯤에 어머니마저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간이 안 좋으셨었거든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참 박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형과 5살 터울이었는데 형은 상고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까지 그렇게 되자 빨리 졸업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형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만큼은 대학에 가라면서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형 말을 따랐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형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도 했거든요. 많이 의지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형도 저를 많이 챙겨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형도 참 어렸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형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저는 대학 진학을 했고 형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았기에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저는 취직을 했고 이제 형의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형은 결혼할 사람이라며 형수를 소개해줬어요. 솔직히 그 여자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형은 저에게 듬직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지만 이성관계에서만큼은 좀 어리숙하고 순진한 것 같더군요. 딱 봐도 형수라고 데리고 온 여자는 평범한 여자 같지가 않았습니다. 꾸미는 모양새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형은 그 여자에게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형 회사에 거래처인 작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격리로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주 마주치다가 친해져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다가 가까워졌다고요. 형이나 저나 나중에야 한 일이지만 그 여자 그전에는 외곽 지역의 다방에서 일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손을 털었는지 격리로 취업해서 좀 다니다가 형을 만난 거였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 편인데 어쩐지 한눈에 봐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에 알게 된 일이고 그 당시에는 형이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여자도 형에게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형과 그 여자는 잘 만나다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때 가진 아이가 바로 저의 조카 진명입니다. 형은 출산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꼭 결혼식을 해주고 싶다고 저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롭게 형과 둘이 살다가 형수도 생기고 조카까지 생겼으니 참 그때의 제 마음은 따뜻하고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진명이가 태어난 후 저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형을 자주 보진 못했는데 간혹 보면 즐거워야 할 형의 얼굴이 갈수록 어두워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몇 번을 물어도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얘기하더군요. 형수가 진명이를 너무 나몰라라 한다고요. 진명이가 어느덧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때인데 자꾸 분유만 먹여서 이유식은 안 먹이냐고 하니 배지밀 같은 걸 자꾸 사다 먹인다고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형이 회사의 여직원들한테 물어봐서 퇴근 후에 본인이 이유식을 몇 번 만들어서 먹이기도 했다는데 아무리 화내고 얘기해봐도 형수는 진명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옷도 자주 안 갈아입히는 데다 기저귀도 자주 안 갈아주는지 엉덩이도 자주 짓물러 있다고요. 게다가 근래에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자꾸 밖으로 돈다고 하더군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형에게 찾아와서는 맡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한 거 아니냐. 도대체 애엄마가 왜 그러냐. 안 맡아준다고 하면 무슨 애를 짐짝 넘기듯이 거의 떠넘기고 나가버린다고 하소연했다고 했습니다. 진명이는 잘 못 먹어서인지 또래보다도 작은 것 같고 발달도 느린 것 같아 형의 걱정은 더 늘었습니다. 형은 회사에 가야 돼서 진명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형수에게 집안일은 안 해도 되니 제발 애만이라도 잘 봐달라고 사정했다는데 형수는 안 나가겠다고 해놓고 또 몰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진명이를 맡기고 나가버린답니다. 형이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형수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형수는 그 후에 가출을 더 자주 했고 형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가출을 끝으로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명이만 남겨둔 채로요. 형도 울고 저도 울고 참 막막했습니다. 진명이가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한동안은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돈을 들이면서 진명이를 부탁했습니다. 형의 딱한 사정도 아시고 워낙 형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집주인 아주머니도 진명이를 한동안 잘 보살펴 주셨어요. 저는 회사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틈나는 대로 놀러가서 진명이와 놀아도 주고 밥도 먹이고 씻겨도 주면서 어떻게든 형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은 때때로 형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형수를 찾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고요. 하지만 형수를 찾다 보니 과거 다방에서 일했다는 것과 그 다방에 있을 때도 남자들과 동거를 자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 다방 주인 말론 자기가 아는 얘기로는 다른 남자 생겨서 도망간 거라고 했다더군요. 형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애까지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에게 갔으니깐요. 형은 한동안 술에 절어 살다가 진명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며 다시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때쯤에 어차피 형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사택에서 제 짐을 빼서 형네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형과 저는 어설프지만 열심히 진명이를 키웠습니다. 주말에 진명이랑 놀아주는 저를 보고 너는 여자친구도 안 만드냐는 형의 물음에 집에서 아들 봐야 되는데 무슨 여자친구냐고 장난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고 진명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간 귀여운 개구쟁이가 되었습니다. 형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끔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진 않을까 형이나 저나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진명이는 씩씩하고 천진하게 잘 커주더군요. 그렇게 또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운명은 저에게 그토록 가혹할까요? 왜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형이 그 즈음에 자꾸 살이 빠지고 피곤해하면서 얼굴까지 누래지는 황달기가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병원을 가보라고 했는데 형은 사는 게 바쁘다며 미루고 미룬 후에 병원에 갔다가
결국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복통이나 두통이 심하지 않았냐고, 얼굴에 황달기가 이렇게 심한데 왜 이제야 왔냐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픈데 왜 병원 한 번 안 가고 방치해 둔 건지 형의 미련함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은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도 크게 기대는 말라고 하더군요. 자나깨나 형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진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남겨질 진명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형과 저 서로를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증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살도 아주 심하게 빠지고 얼굴도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또한 자주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남겨질 진명이를 생각하는 게 더 괴로운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형, 진명이 걱정은 하지 말고 형 치료에나 집중해. 내가 있잖아. 나도 진명이한테 아빠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치료 잘 받고 일어날 생각만 해. 제 말에 형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같다. 너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형, 그런 생각하지 마. 진명이가 무슨 짐이야. 만약에 형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란 뜻이야.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아빠처럼. 내 대학 등록금도 다 형이 대줬잖아. 형한테 받은 은혜, 그거 잊으면 사람 새끼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한테 짐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꼭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서 집으로 같이 가자. 미안하다. 미안해. 형과 저는 부둥켜 안고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제가 진명이를 맡아준다고 말해서인지 형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조금은 호전되는 듯해서 작은 희망을 가져봤지만 운명은 정말 야속하게도 형을 데리고 갔습니다. 형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진명이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형은 떠나고 저에게는 어린 조카만이 남았습니다. 형이기 전에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던 형이 세상을 떠나자 저도 상실감과 충격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착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산 형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나 싶어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가 부모처럼 건사해야 할 조카가 있었으니까요. 슬퍼하는 조카를 잘 다독이고 작은 아빠랑 잘 살자며 진명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진명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 다가와준 회사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 쪽에서 진명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제가 모르는 사이 진명이가 구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진명이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형에게도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형에게 진명이를 잘 키운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진명이에게 잘한다고 했는데 진명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자 본인 나름의 고민과 힘듦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는 얘기도 잘 하지 않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방황을 많이 하길래 제가 한 번은 진명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처음엔 진명이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얘기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빠가 아니고 작은 아빠 아니냐고. 내가 작은 아빠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 어린 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도 모르게 벽을 두고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진명아, 그런 생각 하지 마. 누가 뭐래도 나는 네 아빠고 너는 내 아들이야. 작은 아빠 아니고 그냥 아빠.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해. 투정 부리고 싶으면 부려도 되고 어리광 부리고 싶으면 그래도 돼. 원래 부모 자식과는 그런 거야. 네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게 아빠가 더 노력할게. 진명이는 제 얘기에 한참을 훌쩍거리며 울더라고요. 그 후에 진명이는 다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와 대화도 잘 나눴습니다.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다정하게 잘 지냈습니다. 때로는 엇나가지 않고 응석도 부리지 않는 진명이가 너무 빨리 철이 든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명이는 고맙게도 참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대학교에 다니게 된 진명이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조기 취업도 했어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진명이가 취업을 알렸을 때 그 주에 함께 형을 묻었던 산소에 가기도 했습니다. 형의 무덤을 보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형 아들,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잘 키웠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가고 진명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 저한테 데이트 좀 하자며 옷 근사하게 입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어딜 가냐 했더니 가족 사진 찍자고 해서 진명이가 예약해둔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부자지간이 참 다정하다고 부자지간에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사진 기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멋지게 사진도 찍고 제가 회를 좋아해서 같이 횟집에 가서 회도 실컷 먹었습니다. 아들이 사주는 회라서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횟집에서 자기가 백화점에서 샀다며 제 선물도 하나 주더라고요. 참 고맙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기서 봐도 되냐니까 안 된다고 집에서 보라고 하네요. 조금 비싼 거 샀으니 괜히 뭐 바꾸러 간다느니 하지도 말라고요. 택도 다 뗐다고. 제가 아들이 첫 월급 탔다고 사줬는데 뭘 바꾸냐고. 옷이 요상해도 그냥 입겠다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와 제 방에 들어가 진명이가 사준 옷을 꺼내봤습니다. 아주 비싸 보이고 근사한 외투더라고요. 자식이 옷 잘 골랐네 싶었는데 보니 웬 편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무슨 연애 편지라도 받은 양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옷보다 그 편지가 더 궁금하고 설레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열어보곤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 진명입니다. 쑥스럽단 이유로 편지는 처음이네요. 이해하시죠? 아들이 다 그렇죠 뭐. 직접 말로 하긴 어려워서요.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작은 아빠인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저 키워주신 거 잘 알아요. 그게 한때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학교 때 나는 네 작은 아빠 아니고 그냥 아빠라고 했던 그 말이 저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도 더 이상 아빠한테 부담감 가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대하기로 결심했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담이 웬 말이겠어요. 한때 왜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을까 생각도 했어요.
참 나는 운도 없나 보다 싶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멋진 아빠가 둘이나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만큼 행운아도 없더라고요. 술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취업도 했으니 아버지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진명이. 그 편지를 읽고 나니 그동안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진명이를 키우며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진명이가 나에게 와준 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명아, 잘 커져서 고맙다. 네가 있었기에 내 삶에도 값진 의미가 생긴 것 같다. 참 고맙고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는 워킹맘이면서 동시에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완전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면 주변에서 힘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자 혼자 몸으로 돈 벌고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겠다면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타부타 그간 사정을 길게 얘기하긴 싫어서 괜찮아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대답하는데요. 사실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보통은 이혼을 하고 나면 여자 쪽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맞벌이든 외벌이든 그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이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 전혀 타격이 없었던 게요. 남편이 애초에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준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기간 내내 맞벌이를 했었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 집안의 생활비는 늘 제 몫이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준 것을 기간으로 다 합치면요. 10년이 훨씬 넘는 결혼 생활 동안 1년이 조금 넘을까 말까 싶네요. 나머지는 제가 오롯이 다 벌고 책임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이혼을 했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도 전혀 없는 데다 오히려 돈 까먹고 속만 썩이게 만들던 남편이란 작자까지 사라지니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혼기간 동안만 해도 내 남편 돈 못 벌고 가장 노릇 못한다고 주변에다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암소리 안 하고 살았었고 그렇다 보니 제 주변 지인들은 제 남편이 되게 괜찮은 남자인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요. 단언컨대 제 전 남편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사업병에 걸려서 마음고생 진탕시키고 이런 건 다 둘째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신의와 믿음까지 저버렸던 인간이거든요. 최악의 남편이었던 제 전 남편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해 사업병 말기였습니다. 시댁이 원래는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평범했었다는데 아들 사업자금 대주다가 돈을 상당히 많이 날려먹고 시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날려먹은 상황이었죠. 결혼 전에는 그런 남자인지 몰랐냐고요? 네, 몰랐습니다. 남편이 포장을 잘한 걸 수도 있고 저도 어리숙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는데 소개해주는 친구가 남편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운 성격이라고 했는데 정말 만나보니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연애를 잘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은 적자인 지 오래됐고 사실상 문을 닫지 못해 근근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요. 연애할 때 남편 가게에 놀러 간 적도 많았는데 손님이 좀 없어도 남편 하는 말이 이래 보여도 매출은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아니었던 거죠. 저랑 결혼하고 1년 뒤에 결국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았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 폐업을 할 때쯤 이미 아이를 출산한 후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회사 육아휴직을 쓰면서도 너무 길게 쓰면 눈치가 보이니까 원래도 딱 6개월만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 쓰고 3개월만 쓰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남편은 갑자기 폐업을 하고 돈 한 푼 안 버는 백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다른 사업 구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좋게 타일렀어요. 그러지 말고 직장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직장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조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자기는 직장인 체질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자기는 천성이 사업가 체질이고 남 밑에서 일 못한다고 하더군요. 누구는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다니나요?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쉽고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 참고 다니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주변에서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늘 입버릇처럼 남 밑에서 일 못한다고 잘하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면서요. 그 뒤로 또 다른 사업을 기어코 했었습니다. 사업 자금은 시부모님 노후 자금 털어서 했었죠. 그때 한창 유행하던 보드게임장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 보랬는데 남편은 한 번 꽂히면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고집불통의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억울한 게 많았죠. 왜냐면 저는 애초에 남편이 사업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부부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은 늘 남편과 저 둘 다에게 앓는 소리를 잘 하시고 부담을 주셨습니다. 너네 사업 자금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땡겨준 거다. 그러니까 노후는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늘 우리에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소리를요. 사실 남편보다는 저 들으라고 그런 소리를 잘 하셨는데요. 톡 까놓고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자기 맘대로 사업하고 싶어서 저랑은 상관없이 일 벌리는 건데 그 책임과 부담은 왜 저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남편을 선택했고 결혼했고 부부고 가족이잖아요. 연애와 다르게 결혼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고 남편이 하는 일을 응원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다가 기어코 보드게임장을 차렸는데요. 사실 남편은 그 시기에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을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좀 멀리 내다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봐야 되는데 남편은 그 시기에 반짝 인기가 많은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만 가게를 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 조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길게는 잘 안 됐습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역시나 두 번째 가게도 어거지로 질질 끌다가 3년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적자였고 근근히 가게세만 내면서 유지하다가 문 닫은 거죠. 당연히 생활비도 제대로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엔 어떤 사업을 해야 잘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이젠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울부짖으면서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팔자 좋게 사업 구상이나 하고 있냐고요. 저는 진작에 남편 대신 집안의 생활비를 전담해야 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돌보고 집안 살림하고 몸이 12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죠. 시간이 늘 없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고 여행도 거의 못 다녀봤습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죽어라 직장 생활을 해도 제 월급으로 생활비 되고 남편 사업 실패 때문에 소소하게 빚까지 있으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남들에게, 가족에게도 그런 티를 별로 내지 않고 앓는 소리도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회사 잘 다니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겠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고 막막해서 혼자 울 때도 많았어요. 남편은 한마디로 배짱이 같은 사람이었고 본인 스스로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가정이나 생활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잘하고 성격도 자상하고 착해 보이니까 주변 평판은 또 좋았어요. 남들은 저희 남편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지요. 하여튼 그러다가 남편은 또다시 사업을 시작한 해 만에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차라리 그냥 가만 있으라고 단호히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말로는 사업이 체질이네 어쩌네 하는데 내 보기엔 전혀 아니다. 당신이 손대서 잘된 사업이 어디 있느냐. 결혼 전에도 하나 말아먹었다고 했었고 결혼 후에 2개 말아먹었다.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다. 당신 그러고 있는 틈에 나는 죽어라 회사 일하며 생활비 벌고 애들 키우며 살았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사업한다 어쩐다 하면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절박한 경고였던 거죠. 저도 그동안 참다 터진 거였고 제 울분에 남편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한 이후로 1달 넘게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취미로 색소폰을 불었는데 주말에는 결혼식 축가로 색소폰 부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내내 지내고 주말에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 고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지른 탓에 남편은 그 후론 딱히 사업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남편하고 저랑 사이도 냉랭해지고 저도 풀 죽어서 지내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마냥 좋았겠나요. 하지만 괜히 사업한답시고 뭔가 시작했다가 그나마 있는 집이라도 날리고 망해서 빚더미에 앉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부모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근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강서방하고 잘 지내? 뭐 똑같지 뭐. 저번에 같이 밥 먹었을 때 보니까 형 둘이서 말도 안 하고 냉랭해 보이던데 싸웠어? 아니야 그런 거. 강서방 저번에 하던 사업 정리하고 반년 넘게 집에 계속 있는 거지? 너 혼자 벌기 너무 힘들지 않아? 힘들기 괜찮아요. 뭐 한두 해 이렇게 지낸 것도 아닌데. 저는 애써 엄마 앞에서 털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잠시 고심 끝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강서방이 1달 전쯤인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저는 전혀 몰랐던 얘기였기에 몹시 놀랐습니다. 강서방이 혼자? 너네 아빠랑 엄마랑 집에 있느냐고 하더니 찾아왔더라고. 뭐 하러? 실은 자기가 집에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지 않느냐면서 집안의 가장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더라고. 엄마 아빠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조금 빌려줄 수 있느냐 묻더라고. 그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저희 부모님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윳돈이 없다고 거절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이가 찾아와서 그런 부탁까지 한 거다 보니 그 후로도 내내 걸리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 친정 식구들과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했는데 저랑 남편이 사이도 부쩍 안 좋아 보이니까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 마음에 걸리셨던 겁니다. 저는 저 몰래 그런 짓을 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저희 부모님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얼굴까지 새빨개졌죠. 그 모습에 엄마는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너 왜 그래?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엄마 아빠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니. 강서방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지금 집에 있은 지 꽤 됐잖아. 명색이 가장인데 집에서 그러고 있는 게 자기도 미안하겠지. 미안하면 쓸데없이 사업이니 어쩌니 하지 말고 어디 취업이라도 하던가. 막말로 본인이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돈이라도 벌고 싶으면 그놈의 사업이 아니라 어디 막일이라도 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강서방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니? 말라서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진짜 사업병 말기야. 저 정도면 병이야, 병.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진짜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뭐 갈라서기라도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밉지만 그렇다고 남편하고의 이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고 저희 아이들 아빠였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입술만 깨물고 있으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우리 시골 땅 조금 있는 거 알지? 뭐 크기만 크지 사실상 별로 가치는 없긴 하지만 거기 내놓은 지 좀 된 거 알지? 나도 알지. 전에 거기 누가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 값도 나쁘지 않게 쳐준다고 하더라. 위치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다가 적당한 펜션 하나 지어서 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연락 온 지는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빠도 내내 팔리지도 않는 땅이었는데 누가 산다고 하니까 그냥 팔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계약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면 강서방이 말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야. 그 돈을 왜 강서방 빌려줘? 그리고 강서방 그거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너도 그러지 마. 네 남편 네가 믿어줘야지. 네가 먼저 나서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엄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 인간이랑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절대 안 돼. 나나 니네 아빠가 보기엔 강서방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비록 망했어도 가게 관리도 능숙하게 잘하고 그러던데 뭐. 그러면 뭐해? 2번이나 망했다니까? 그거야 운이 안 좋았던 거고. 엄마 아빠 보기에 아이템만 잘 정하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니네 남편 능력도 괜찮고 손님들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 싹싹하고 계산도 빠르고. 막말로 니네 남편이 이제 와서 어디 취업을 하겠니? 뭘 배우러 다니겠니? 뭘 배우는 것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잖아.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 돈 없어도 살아.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시골 땅이었는데 마침 누가 산다고 했고 또 값도 나쁘지 않게 쳐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도 사이 좀 도와주련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너무 염치 없지 그럼. 엄마 아빠 결정인데 네가 뭐가 염치 없어. 너도 그러지 말고 강서방 믿어줘. 엄마 아빠는 저희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혼자서 생활비 버느라 아등바등한 것도 사이가 일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지켜보기 힘드셨던 모양이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남편과 저를 불러다가 그 얘기를 하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절까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볍게 말하셨지만 그 돈 엄마 아빠에게도 작은 돈 아니고 노후자금 같은 돈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적당히 남들 따라서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가볍게 장사하려거든 시작하지 마라. 진짜 진지하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보고 시작해라 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자기도 큰 마음의 부담을 안고 하겠다고
이번엔 정말 잘 해내서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도 꼭 보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장모님 장인어른께 너무 감사한 거 있지. 못난 사위 이렇게 믿어주시고 큰 돈까지. 그러니까 잘하라고. 걱정 마. 내가 대박 쳐서 장모님 장인어른 돈 10배는 쳐서 갚아드릴게. 그런 허풍도 그만해. 대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꾸준하게 돈 벌 수만 있으면 되니까. 알았어. 그리고 빌려주는 거지 당신 주는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아야 된다고. 그럼 알겠어. 제가 뭐라고 해도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자금 도와준다고 하니 싱글벙글인 거겠죠.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래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많이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은 어머니 아는 분의 추천으로 닭칼국수 대박집의 레시피를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인데도 먼 지역 사람들까지도 일부러 찾아와서 먹는 곳이고 평일에도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그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가게를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레시피를 판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한테나 다 파는 건 아니고 소개로요. 저희 어머님이 지인에게 듣고 알려주셨고 남편은 거기 가서 힘들게 레시피를 전수받았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같이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도 정말 많았고요. 레시피가 비용도 상당히 비싸긴 했지만 그만큼 돈을 들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레시피로 저희 동네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금은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대주신 돈이었죠. 처음에는 테이블도 4개 정도밖에 없고 위치도 번화가 쪽은 아니다 보니 소소했어요. 그래도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워낙 싹싹하고 친절하게 응대를 잘하다 보니 점차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 블로거들에게도 알려지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장사가 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장사가 잘 되니까 1년 정도 뒤에 같은 건물에 있는 3배 정도의 크기 매장을 계약해서 옮겼고 손님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용하기 시작했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도와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주말 같은 때에는 가서 일손을 돕곤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고 장사가 잘 된 편이었죠. 저도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희 가족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랬지? 내가 사업가 체질이라고. 참나, 그래 맞다. 인정할게. 당신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재료나 청결에도 신경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런 건 기본이지. 맛만 있다고 많이 오는 게 아니라고. 물론 기본적으로 맛있고 푸짐하니까 인기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외적인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 참, 그래서 말인데 이제 우리 부모님 돈도 조금씩 갚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지.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게를 좀 더 큰 곳으로 이전했잖아.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 그거 금방 다 회수될 거니까 다 되고 몇 달만 기다려주면 한 번에 다 갚을게. 좀좀따리로 달에 몇십씩 갚아서 뭐하냐. 그냥 한 번에 이자 쳐서 돌려드리는 게 낫지. 그렇기도 하겠다. 알겠어.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이자 쳐서 한 번에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맘때 남편과 저는 사이도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맨날 집에만 있고 돈 얘기만 나오면 싸우게 되던 남편과 저였는데 남편의 가게 운영이 순항이었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들고 오면서부터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고가의 가방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이런 걸 사와. 줄 서서 먹는 맛집 사모님인데 이 정도도 안 들어? 회사 다니거나 애들하고 다니는 게 단데 내가 이런 거 들고 어딜 가? 회사 가면 되지. 남편이 사줬다고 그래. 그런 거 자랑하고 그래도 돼. 주변 사람들 배 좀 아프게. 참나.
저는 어이없어 웃으면서 남편의 너스레가 싫지 않더라고요. 장사 잘 돼서 저한테 비싼 선물을 턱턱 사주는데 어떤 와이프가 싫어하겠나요? 좀 있어봐. 당신 지금 타고 다니는 중고차 너무 오래됐잖아. 그것도 내가 바꿔줄게. 아유, 됐네요. 지금 차 얼마든지 쓸만해. 준다 하면 그냥 고맙다고 받아. 그래야 남자도 기가 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랬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근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 돈부터 먼저 해결하고. 아, 그렇지. 나 그거 안 떼먹어. 애초에 내 사업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장모님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덕분이잖아. 걱정 마. 이자 두둑히 해서 갚을 테니까. 그래, 알겠어. 저는 남편이 약속한 대로 조만간 이자까지 좀 넉넉하게 쳐서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돌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갚으라는 돈은 안 갚고 언젠가부터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갑자기 바람이라도 들은 건지 골프를 좀 배우겠다면서 골프 연습 다니고 영업시간인데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술 약속이 잦아지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가끔 시간 나서 아이들하고 어디 가자고 약속을 해놔도 술 먹고 와서 늦잠 잔다고 핑계를 대며 안 가기 일쑤였죠. 게다가 제 귀에 이상한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의 동생이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알바 취업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지희야. 내가 지금 너한테 톡 하나 보냈거든? 너 지금 봐봐. 무슨 톡인데? 사진인데 하여튼 봐봐. 그렇게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뜬금없게도 유정 씨의 사진이었어요. 유정 씨가 누구냐면 남편 가게에서 일하는 20대 중반의 알바생입니다. 어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뜬금없이 유정 씨의 그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걸 나한테 왜 보냈지 싶고 애초에 내 친구가 유정 씨를 어떻게 알지 싶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한테 곧바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진 봤지? 걔 너 아는 사람이지? 유정 씨라고 우리 남편 가게 알바생인데? 근데 네가 유정 씨를 어떻게 알아? 이 사진은 뭐고? 내 동생이 니네 가게에서 알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직원들끼리 서로 카톡 친구래. 그런데 그 직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왜? 너 사진 제대로 안 봤어? 그 여자 사진에서 유리에 비친 거 안 보여?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뭐지 생각을 하며 다시 친구가 보내준 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의 유정 씨 옆에는 유리가 있었고 그 유리에는 사진을 찍어주는 누군가 비쳐 있더라고요. 엄청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비쳐 있었는데 확대를 해서 보니 다름 아닌 제 남편인 겁니다. 제 남편이 웃으면서 유정 씨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 유리에 비춰져서 찍힌 거예요. 가게 직원들이 이걸 알게 되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답니다. 유정 씨랑 사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요. 저희 남편이 30대 후반이고 유정 씨는 제가 알기론 2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이 차가 10살이 넘는데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너무 황당한 소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진은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옷도 제 남편 옷이고 안경 쓴 모습, 희미하지만 웃고 있는 모습까지도요. 알바생이랑 가게 밖에서 따로 만났다고? 같이 카페 가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사이라고?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유심하게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제 남편이 맞았어요. 실루엣이 정확하진 않아도 제가 제 남편을 몰라보겠나요? 내 남편이 맞구나 깨달은 순간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가게 알바생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 화나고 배신감 느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우겼어요. 이게 어딜 봐서 자기냐면서 저더러 코미디 찍느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알바생이랑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이 알바생이 남자친구가 있다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랑 비슷한 외모인 것 같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절대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솔직히 100%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을 그냥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정말 저를 배신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자기가 아니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박박 우겼고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깨림칙하지만 너무 찜찜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토록 아니라고 하니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제 가정이 너무 중요했기에 흐린 눈으로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2달도 안 돼서 돌연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저 때문이랍니다. 결혼 생활 내내 돈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구박했다고 하면서 저 때문에 너무 서럽고 힘들었다면서 저랑 이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한테 이혼 소리를 하며 원망을 퍼붓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라고요. 10년 동안 제대로 된 생활비도 안 벌어오고 사업 말아먹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 때도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래도 부부라고 속으로 참고 삭히고 저 혼자 악착같이 일하고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편은 제가 지를 개무시하고 구박했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가방 선물해 줄 땐 언제고 이제 호강시켜 준다고 할 땐 언제고요. 저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냐 내 사전에 이혼은 없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고 고집이 새심줄보다 질긴 인간이거든요. 그때부터 작정한 듯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인간은 이미 저랑 이혼을 결심한 것 같고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사업병에 걸린 당신을 여태까지 참아준 건 난데 이제 와서 어떻게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하느냐 기가 막힌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나중에는 시부모님까지 저한테 이혼해주라고 하고 사람 미치게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이토록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알바생 이유정이라는 것을요. 증거는 없었어도 남편이 이유정 때문에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따졌죠. 죽어도 아니라고 하더니 너 사실 이유정하고 바람났지? 그래서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이렇게 닥달하는 거지? 무슨 뜬금없이 유정이 얘기를 꺼내. 걔는 아무 상관없어. 퍽이나 상관없겠다. 조카뻘 되는 애랑 그러고 싶니? 언제부터야? 그년이랑 언제부터야? 나는 이유정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 이러는 거 완전 의부증이고 병이야. 병원에나 가봐. 저는 너무 분통 터지더라고요. 남편이 분명 이유정하고 바람을 피는 것 같았고 이유정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 대화도 계속 거부하다 보니 저는 이유정이라도 따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정은 이미 가게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저는 직원 주소록을 이용해서 이유정 집 근처에서 이유정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속이 갑갑해서 이유정한테 직접 얘기라도 좀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제 절박한 마음이 하늘에 통한 건지 이걸 기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 눈앞에 뜨인 건 다름 아닌 남편의 차였습니다. 이유정을 기다리는데 남편 차가 마침 온 거였죠. 남편의 차는 이유정이 사는 집 앞에 멈춰섰고 남편은 그 차에서 같이 내려서 익숙한 듯 이유정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유정하고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토록 펄쩍 뛰고 박박 우기더니 아주 대놓고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눈이 돌아서 소리를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고 남편이 입고 있던 후드티의 후드를 확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은 뒤로 나자빠졌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넘어져 있는 남편을 보며 울면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인연이랑 바람나서 이혼하자는 거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내 탓한 거냐고. 네가 사람 새끼냐고요.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사업해서 이제야 사랑굿이라고 살게 됐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은 은인이네 어쩌네 해놓고 너는 은인한테 이따위로 하냐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든 말든 저는 악을 지르며 난리를 쳤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멀거니 서 있는 이유정 멱살도 잡았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안 좋은 것만 골라 배워서 알바하는 가게 사장하고 바람을 피느냐고요. 제가 멱살을 잡고 흔드니 이유정은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확 떼어놓더라고요. 저를 너무 거칠게 미는 바람에 저는 넘어질 뻔했는데 그 상황이 정말 눈물나게 기막힌 겁니다. 내 앞에서 상간녀를 보호하는 남편이라니. 그런 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일어날 일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약이 오르고 분통이 차서 이유정 가만 안 둘 거라고 손을 뻗었더니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외치는 말이 그만 좀 해! 유정이 임신했단 말이야!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얼음이 되었죠. 바람 피다 못해 임신이라니. 12살 차이가 나는 조카뻘 되는 여자애랑 바람 피우고 임신? 현실감이 안 느껴지고 진짜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고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머리가 확 돌아갈 정도였죠. 그 후 연거푸 3번이나 때렸는데도 분이 안 풀리고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니 이유정을 데리고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두 인간들 뒤통수에 대고 외쳤습니다. 나 지금 이거 다 녹음하고 있다. 닭칼국수집 사장 강민구와 알바생 상간녀 이유정 둘이서 바람피고 아이까지 가졌다. 지금 이 모든 사실들 다 녹음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거고 너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는 다 갈 거다라고요. 저도 울면서 정말 악에 받쳐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좀 당한 얼굴로 저를 빤히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획 돌리더니 다시 이유정을 부축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절망적인 기분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 생각해서 밖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집 앞 놀이터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밤이라 쌀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있는 내내 몸이 계속 떨리고 이가 딱딱 물리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들켰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지 미안하다면서도 또다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싸늘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같이 더러운 짓 일삼고 기본적인 의리도 없는 인간하곤 나도 같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네가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절대 안 들어줄 거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유정이 임신까지 했는데 그럼 어쩌냐고 어떻게 하면 이혼해줄 거냐입니다. 남편은 이혼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그 와중에도 이혼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처참한 기분으로 울면서 물었어요. 그년이 그렇게 좋으냐?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자식이고 뭐고 안 보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유정이 가여운 애야. 부모님도 없고 힘들게 혼자 사는 애라고. 걔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당신은 내가 없어도 되지만 걔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라는 겁니다. 제 앞에서 상간녀 불쌍하다고 자기가 있어줘야 된다는데 이게 말인지 뭔지. 개소리도 참 정성껏 한다. 너 유부남인 거 잊었니? 애들 아빠인 것도 잊었니? 네 상간녀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고 네 새끼들은 아빠가 없어도 돼? 당신이 애들한테 잘해주잖아. 애들한텐 내가 없어도 당신이 있고 당신이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잖아.
그래, 당신이 아빠 노릇 똑바로 하지도 않고 산 거 나도 잘 알아. 퍽이나 자랑이다. 그래서 네 새끼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우정 뱃속에 있는 애만 중요하디? 10년 넘게 사업 말아먹고 가장 노릇도 똑바로 안 하고 살았던 거. 그런 당신 이해해주고 보듬고 산 거 나야. 미안하고 고맙다며. 이제라도 나 호강시켜 준다며. 그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톡 까놓고 당신이 뭘 그렇게 나를 보듬어 줬는데. 돈 못 벌어온다고 내 사업 망했다고 무시나 했지. 당신 말 똑바로 해. 10년 동안 암소리 안 하다가 세 번째 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나도 폭발해서 그랬던 거야. 그래 알겠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쨌든 당신하고 내 사이는 깨졌고 돌이킬 수 없어. 당신도 나 같은 놈하고 더 이상 못 살 거 아니야. 지금 가게 장사 좀 잘 된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니?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래 나도 너랑 안 살아. 내가 원하는 거? 이 집 내놔. 그러면 이혼해줄 테니까. 그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그 집은 처음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많이 보태준 집이고 남편 단독 명의였거든요. 뭘 놀래? 정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우리 결혼 생활 10년 넘었고 그동안 당신은 돈 제대로 안 벌어오고 내가 생활 책임지고 살았어. 법적으로 가도 재산 분할 최소 반 이상은 무조건 내 거로 나와. 나는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고 너는 그년한테 정신 팔려서 그년하고 살면 되니까 이 집은 내놔. 그럼 그토록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당장 갚아. 안 갚으면 법적인 조치 취할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앵무새처럼 이혼 요구할 땐 언제고 집 내놓으라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웃겼죠. 저는 남편에게 당신과 그년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청구할 거라고 어디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는 다 할 거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소문도 다 낼 거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은 반은 진심이고 반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저도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동네방네 내고 다니겠나요? 다만 심정적으로는 내가 그 정도로 억울하고 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개망신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음을 정했는지 저한테 집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대출도 없고 결혼 생활 동안 집값도 꽤 오른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적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그 집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에게 완전히 질리고 학을 뗐고 좋다고 저도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 명의를 제 앞으로 이전하고 따로 소송 없이 협의로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 돈은 안 갚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부모님 돈 이자 쳐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 집 받았으면 그걸로 퉁치면 되지 무슨 돈을 따로 받느냐면서 그 집이 얼마짜린데 빌린 돈을 따로 받겠다고 하느냐면서 저더러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 폭발해서 제가 아는 모든 쌍욕을 다 퍼부은 것 같습니다. 지 앞가름 못하고 마누라한테 빌부터 사는 거 우리 부모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사업자금 빌려준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고 결국 그년하고 불륜질까지 한 거 아니냐. 네가 돈 한 푼 없었어도 그 어린 기집애가 너랑 놀아놨겠느냐. 아무리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지만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도 저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욕심이 드글드글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돈 준다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두 차례 더 입씨름 끝에 저희 부모님 계좌로 돈 붙였고 니네 부모 돈 돌려줬고 우리 사이의 계산은 모두 끝났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 보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화병 때문에 꼴딱꼴딱 넘어갔었죠. 하여튼 남편과 저는 정말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1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했고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한 남편을 그래도 믿어준 조강지처인 저에게 참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이 갑갑해져 올 정도로 더럽게 싸우고 끝을 냈었습니다. 집 받고 부모님한테 빌려준 돈도 다 돌려받았지만 배신당하고 이혼했다는 생각에 한동안은 너무 약이 올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과 이유정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나면서도 또 억지로라도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제 인생과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사니까 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이혼하고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이들 면접 교섭도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양육비는 보냈기 때문에 저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비를 몇 개월간 안 보냈고 제가 양육비 보내라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문자를 보내도 그 문자마저도 읽지를 않고요. 그 부근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소문의 가게는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지 새끼들 양육비도 안 보내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고민 끝에 전 남편의 가게 부근으로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진 일부러라도 그 근처를 안 갔거든요. 그러다 따지려고 작정하고 간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분명 외관은 똑같이 전 남편 가게인데 카운터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마치 그 가게 사장처럼 카운터를 보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 안을 둘러봐도 전 남편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지 싶었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죠.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제가 여기 사장인데 누구세요? 아, 여기 언제 사장님이 바뀌었나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전 사장님하고 아시는 분이세요? 네.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실은 이혼한 전처인데요. 양육비 문제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서 왔는데 그 말에 그 사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전 사장님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나요? 네, 아예 두절이 돼서 찾으러 왔더니 언제 이 가게를 인수하신 건가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나 그래요. 저도 이 동네에서 다른 식당 있던 사람인데 전 사장님이 목돈 필요하다고 이 가게를 급하게 판다길래 제가 넘겨받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전 사장님 근황은 아예 모르시나요? 아, 그게 저도 여기 부근에서 장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다 보니 이 인근 상인분들하고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은 얘기는 꽤 되는데. 들은 얘기요? 그게 뭔데요? 저도 주위에서 들었는데 여기 전 사장님이 가게 알바생하고 바람나서 본처 쫓아냈다는 말은 익히 들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저였기 때문에 좀 민망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또 엄밀히 제가 쫓겨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와 남편의 이혼 스토리가 그 주변 일대에서 소문이 난 모양이었죠. 그런데요? 그러고 그 알바생이라는 여자가 임신도 했었던 모양이고 결국 그 알바생 여자가 이 가게 안주인 노릇하며 지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알바생이라는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따로 애가 있는 유부녀였다네요. 그건 모르셨죠? 네?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이유정이 사실은 애가 있는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애가 둘이나 있는 여잔데 제대로 이혼도 안 하고 집만 나와 있었다나 봐요. 그 여자 수소문해서 찾아온 전 남편이 가게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 났었죠. 그 여자가 집에서 나왔든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바람핀 거니까요. 그 알바생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경찰까지 와서 이 주변에서는 꽤나 시끌시끌했었는데 하여튼 그 남편이란 사람이 이혼은 계속 안 해주고 전 사장님한테 상간소송만 계속 했었다더라고요. 주변에 소문도 안 좋게 내면서 손님도 많이 떨어지고요. 결국 돈 크게 주고 이혼 협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뒤에 그 바람난 알바생이 전 사장님 이름으로 사채빚을 엄청 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채빚이요? 이유정이 유부녀였다는 걸 속인 것도 모자라 남편 명의로 사채빚까지 땡겼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 사채빚 때문에 전 사장님이 이 가게 저한테 넘긴 거잖아요. 한동안 사채업자들도 여기 드나들고 그래서. 이 부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작 전처분께선 전혀 못 들으셨나 봐요. 그분이 전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혼 후 그 어린 알바생이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원래 나쁜 인간들이 더 잘 산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배신당하고 바닥으로 내리꽂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등줄기에서 소름이 얼마나 돋던지요. 정말 놀라운 전 남편의 근황이었던 거죠. 가게가 잘 된 게 전부 지 덕인 줄 알고 가족들 배신 때렸던 전 남편의 최후는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사채빚을 정리하느라 처음으로 성공했던 가게마저 헐값에 넘긴 거니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랍긴 하지만 불쌍하다던가 안 됐다던가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한때 부부로 같이 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말이죠. 진짜 쌤통이다 싶기까지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줄임말로 스불제라는 말이 있다더군요. 스스로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말을 줄인 단어라고 합니다. 남편은 최소한의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사람에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오게 되는데 남편에게 그 가게의 성공은 많지 않은 기회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 가게가 성공함으로써 자기를 믿고 지켜봐준 가족들에게 보답을 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배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고요. 본인이 스스로 부른 재앙이니만큼 그 감당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겁니다. 연락이 두절돼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저버린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진짜 놓친 것은 무엇인지 두고두고 곱씹으며 절절히 후회하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속 썩이는 남편 없이 아이들 잘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 거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